안녕하세요. 오리엔테이션 방송은 다 보셨나요? 자, 드디어 생활과 윤리 이론 첫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단원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윤리학의 분류라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은 학력평가 혹은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출제될 때 항상 1번 문제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1번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 문제지를 정해진 시간 동안 풀어낼 때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멘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1번부터 확실하게 맞추고 내가 1번을 정답을 했다는 확신을 안고 2번, 3번을 풀게 되는 것과 시험지를 폈는데 1번부터 모르게 됐을 때 그 30분을 보내는 여러분의 멘탈에 크게 차이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단원은 특히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가볍고 상쾌한 마음으로 생활윤리 시험지를 끝까지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2점짜리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출제되기도 한다기보다는 출제됩니다. 3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2점이든 3점이든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을 수능 치기 직전인 10월, 11월까지도 아마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단원이 바로 이 윤리학의 분류인 단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는 아마 인트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 세 가지 윤리학을 얼마나 잘 구별해내느냐가 이 1번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의 모든 것입니다. 네. 각 윤리들 간의 차이점도 잘 알아야겠지만 각 윤리들 간의 공통점 역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한다면 1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여러분 제 설명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도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가지 윤리학들 중에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윤리학은 바로 이 규범윤리학이라는 윤리학입니다. 규범윤리학은 또다시 이론 규범윤리학과 실천 규범윤리학이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을 더 줄여서 이론 규범윤리학을 이론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천 규범윤리학을 실천윤리학 이렇게 규범자를 생략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이론 규범윤리학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이론 규범윤리학은요, 여러분, 정말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행동이 선한 행동이다. 이런 행동이 악한 행동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보면은, 옳고 그름의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 쉽게 말해서 선과 악, 착함과 나쁨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인정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정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드는 게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해도 되는 행동이다. 혹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당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은 거짓말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해도 되는 행동이라면은 거짓말은 옳은 행동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언제 어디서나 옳은 일, 언제 어디서나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해내는 학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은 나쁜 행위다 라고 적혀있죠.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이렇게 간단함이 보편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은 남자에게 나쁜 행위다. 혹은 거짓말은 어린이에게 나쁜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해봅시다. 문장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더했죠. 근데 그렇다면은 거짓말은 남자에게만 나쁜 행위가 되면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웬만해서는 세부 조건들이 달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이든 무조건 언제 어디서건 나쁜 행위다. 이 문장 보면 아시겠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위험할 때 하는 거짓말은 나쁜 행위다. 혹은 필요할 때 하는 거짓말은 나쁜 행위다. 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보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말해서 닥치고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행위다. 자살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다. 이런 이론은 자살은 언제 어디서든 네가 누구든 해도 되는 행위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거죠. 즉 잘잘한 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서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을 탐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론 윤리학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공리주의와 의무론, 덕윤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게 될 단원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내 행동의 결과가 다수를 행복하게 한다면은 무조건 선한 행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수가 즐거운 행위라면, 다수가 이익을 보는 행위라면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선한 행동이다. 의무론이라는 것은 도덕에 대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법칙에 따른다면은 언제나 선한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판단 기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는 학문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이제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실천 규범 윤리학은 아까 말했듯이 실천 윤리학으로도 불리고 응용 윤리학으로도 불립니다. 자, 그럼 실천 윤리, 응용 윤리는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면요. 자, 일단 판서에는 안 적혀있지만 간략하게 이 문장들을 요약해서 말을 하자면요. 실천 규범 윤리학은 윤리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간학문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문장을 제가 섞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모르시는 단어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 뜻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적 공백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의 발달을 윤리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공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윤리적으로 굉장히 논의할 수 있는 전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낙태행위. 낙태행위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인가 옳은 행위인가, 이런 게 지금 윤리적으로 조금 논쟁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낙태가 옳은 행위다, 옳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언제쯤으로 돌아갈까요? 한 삼국시대쯤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러분, 신라 시대에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낙태를 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 시대에는 낙태. 자, 근데 결론은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는 낙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라인들이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라인들은 생명을 너무 존중해서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신라 시대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낙태를 어차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낙태에 관해서 도덕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떻죠? 과학이 발달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우리는 기술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낙태 이거 해도 되는 건가,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새로운 행위를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윤리가 따라 그 기준, 윤리가 이게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극장에서 핸드폰이 울리면은 굉장히 매너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고려시대에는 극장에서 핸드폰이 울리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고려시대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극장도 없었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들은 우리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도 예상되는 윤리적 공백으로는 이런 게 있죠. 이제 곧 무인 자동차가 나올 텐데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인조인간들이 막 인간의 어떤 허드렛 일을 다 해줘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영화로는 뭐 아이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즉 인조인간들이 뭐 하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혹은 인조인간들을 학대하는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윤리적 공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무인 자동차를 어떤 식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윤리적 공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윤리적 공백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들이 뭐다? 바로 응용윤리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천윤리학은 반드시 간학문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로 학제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 프린트에는 둘 이상의 학문이 융합적으로 필요한 접근이라고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낙태에 관해서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낙태라는 행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탐구를 해보려면은 윤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생명과학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인자동차의 시스템, 무인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인자동차의 어떤 전자적 시스템, 인공지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리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윤리도 해야 되고 생명에 대한 탐구도 해야 되고 윤리도 해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학문에 대한 지식이 동시에 필요하고 둘 이상의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을 간학문적 접근,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천윤리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윤리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천규범윤리학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론규범윤리학을 설명하면서 처음 이랬어요. 이론규범윤리학은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러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이론규범윤리학이에요. 그러면 실천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특정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게 옳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실천윤리학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자, 잠깐 화면이 꺼져서 편집점을 좀 잡았는데 어색하지 않게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거 꼼수이기는 한데 이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윤리학의 분류에 관한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이 해결이라는 단어만 보고도 아 이거 90% 실천윤리에 대한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 이론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표 이론에서도 역시 우리가 왜 간학문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윤리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윤리학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생태학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윤리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서 간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실천윤리학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해양오염,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파괴했겠죠. 하지만 조선인들은 자연의 자정작용에 어떤 한계 내에서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환경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의 자정작용 이상으로 환경을 파괴해버리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부르는데 그 윤리적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간학문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게 실천규범윤리학이라는 겁니다.
왜 가상문적 접근이 필요하죠? 자,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생명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분야가 정해져 있고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 이게 바로 실천윤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줄여서 불렀는데 이론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이고 실천윤리학도 실천규범윤리학이죠. 둘 다 규범윤리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로는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사회학 윤리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서로 다른 윤리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서로 다른 이론들의 차이점을 묻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론들의 공통점을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얕게 하면은 차이점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데 차이점 못지않게 여러분의 어떤 점수와 등급을 가르는 거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의 공통점은 당연히 둘 다 규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규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규범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죠. 가치지향적이라는 거. 짜증나죠? 왜? 가치지향적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가치지향적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말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선한지 옳은지, 나쁜지 안 나쁜지, 나쁜지 착한지, 그리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평가가 들어가는 문장을 가치지향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윤리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이에요. 무엇이 착하다, 무엇이 나쁘다가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 가치지향에 반대되는 말은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문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과학에서 다루는 지식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래서 해는 착하다. 이러면은 착하다라는 평가가 들어갔으니까 가치 지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론윤리와 실천윤리의 공통점은 둘 다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이다. 무슨 뜻이죠? 즉 윤리적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시하고요. 그리고 어떤 도덕 이론이 우리에게 더 타당한지 관심을 둡니다. 다 그냥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과 해결과 실천을 강조한다. 이 부분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론규범윤리학은 이름에 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론규범윤리학은 이론만 중시할 거야. 실천규범윤리학은 이름에 실천이 들어가니까 이론은 무시할 거야. 혹은 이론은 경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론윤리학자든 실천윤리학자든 다 서로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천윤리학자들은 내가 실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이론으로 실천하고 어떤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규범윤리학자들 역시 내 이론이 어떤 식으로 실천돼야 되는지 혹은 나의 이론이 실천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역시 실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이론윤리학은 실천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이건 틀린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실천윤리학은 이론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맞는 말이라고요. 하지만 실천윤리는 실천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이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은 둘 다 가치지향적인 지식,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 메타윤리학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윤리학.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선 이 메타라는 단어의 메타라는 용어의 뜻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메타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즉,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은 윤리학을 초월한 윤리학이다 이런 말인 거죠. 약간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배운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어떤 거였습니까? 결국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냐, 이게 이론윤리학이었고, 특정 상황에서, 환경적인 상황에서, 생명윤리적인 상황에서, 과학적인 상황에서 역시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이냐를 탐구하는 게 이론윤리학이었어요. 그러면은 메타윤리학은요, 무엇을 하는 학문이냐면은 이론윤리학에 딴지를 겁니다. 야, 이론윤리학자들, 너네 잠깐만, 너네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인지 탐구하는 거 뭐 좋은 행동이긴 한데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대체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메타윤리학입니다. 즉,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저 아이는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착한 아이다, 혹은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착함의 의미는 규칙을 잘 지킨다는 뜻이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서, 즉 용어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메타윤리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한 행동에 대해서 탐구하기 전에 선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먼저 해보자.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나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용어의 뜻을 상기하는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 말했듯, 즉 낯설게 보는 것, 이게 메타윤리학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친구는 지금 A라는 친구가 용기가 있다, 용기가 없다, 이거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용기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이런 게 메타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논리적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선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와 제가 내린 선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둘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것을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은 윤리교육과 출신이고, 선생님 친구들은 다 이런 메타윤리학을 일상에서 하면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메타윤리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은 메타윤리 이렇게 소개해요. 친구를 잃을 수 있는 윤리. 자, 종소리 그리주시죠. 자, 그리고 주먹을 부르는 윤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을 혼내요. 야, 너 이 새끼, 너 왜 지각을 했니? 이랬을 때 메타윤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각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당황해서 말하겠죠. 야, 지각했다는 건 시간이 늦었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늦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의 시간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살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나가는 걸 뜻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결혼 안 했을 때 집에 가면은 선생님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을 했어요. 야, 너도 얼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라. 그래야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선생님은 진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봐요. 엄마,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가정이라는 건 뭐고 행복이라는 건 뭔데? 우린 왜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뭔데? 그건 꼭 결혼을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곧 듣다가 분노의 주먹을 날리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피곤하고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메타윤리학입니다. 지각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거 이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피곤하고 주먹을 부르는 그런 학문을 도대체 왜 하느냐?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이렇게 피곤하지만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메타윤리학자들은 생각해요. 자, 학문적 성립 가능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수학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경우를 지금 두 가지 자막으로 띄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1번의 경우 가나다, 그리고 2번의 경우 A, B, C, 그리고 3번의 경우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죠? 바로 3번, 1, 2, 3이죠. 왜 수학에서는 3번, 1, 2, 3을 다루고 가나다를 다루지 않습니까? 1, 2, 3이 숫자이고 가나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수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한글인 가나다는 다루지 않고 숫자인 1, 2, 3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 학문이 성립하려면 우리 학문은 무엇을 영역으로 한다 라는 게 명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라는 게 없다면은 수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몇몇 철학자들은, 몇몇 철학자라고 하지 않을게요. 몇몇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학문이 성립을 하려면은 그 학문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즉, 선이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 착하다라는 단어, 나쁘다라는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성립이 되어야만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윤리에서 다루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고 메타윤리학자들은 그렇게 오늘도 주먹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실천윤리가 그랬고 이론윤리가 그랬듯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 해결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리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당연히 가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거의 유사한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밑에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메타윤리학자들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메타윤리 학자들 중에서는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메타윤리학자들 중에서는 역시 반대로 윤리학은 학문으로서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쪽을 보통 인지주의라고 부르고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을 비인지주의, 도덕 반실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비인지주의에는 정의주의, 규정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정의주의라는 단어가, 정의주의라는 윤리론이 있는데 이것만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정의주의, 다른 말로 이모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스티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정자와 뜻을 나타내는 의자.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이모션에서 온 거예요. 이모션에다가 학문을 뜻하는 즘, ISM을 붙여가지고 이모티비즘이 되는 겁니다. 윤리학은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윤리는 이모션, 감정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달라지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친구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너무너무 싫을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감정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가 없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는 학문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1이라는 게 아침에는 2개 있는 걸 뜻했다가 저녁에는 10개 있는 걸 뜻했다가 오후에는 3개 있는 걸 뜻한다면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다면 수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정의주의자들, 이모티비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자들 중에서 항메타윤리학자들은 윤리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정의주의, 이모티비즘의 학자들은 윤리가 감정이기 때문에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은, 이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스킬, 테크닉, 이런 뜻으로 기술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 기술윤리학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기술윤리학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서술하는 윤리냐? 자, 그렇죠? 윤리적 관습을 가치평가 없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적 관습을 가치평가 없이 서술하는 윤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혼인할 수 있었다. 평가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여기까지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술윤리학의 영역입니다. 미국에서는 존댓말이 없다. 여기까지예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기술윤리학입니다. 가치평가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다. 그러면은 버르장머리 없다는 평가가 들어가죠. 그거는 기술윤리학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조선시대에는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혼인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끝나야 기술윤리학이지,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참 좋겠다. 너무너무 부럽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방금은 수업을 위해서 예시를 든 것이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가치평가가 없고 그냥 기록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윤리학이 아니다. 오히려 뭐 역사학이라든지 사회학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기술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윤리적 관습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 현상의 인간관계를 탐구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즉 그 관습이 왜 쉬는 시간이 끝났답니다. 자, 계약했는데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막강 캠페인이 있고. 자, 도덕 현상의 인간관계를 탐구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조선시대에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꽂혔나 진짜.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성과 혼인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관습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면서 역시 또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지리적 상황, 이러이러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런 관습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역시 가치평가 없이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관습이 왜 생겼는지를 적는 거. 그래서 기술윤리학은 사실 독립적인 문제로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 기술윤리학은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보기로 주로 많이 제시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윤리학들을 다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총
세 가지 윤리학을 배웠습니다. 작게 보면은 네 가지였는데 이론, 실천, 메타, 기술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론규범윤리학은 도덕원리 법칙을 세우려고 하는 학문이었죠. 어떤 도덕원리를? 보편적인 도덕원리를. 그리고 실천규범윤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실천하려는 학문이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무엇으로 인한 문제였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긴 새로운 문제. 다섯 글자로 하면 윤리적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죠? 둘 이상의 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학제적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자, 이론윤리와 실천윤리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다. 자, 쉽게 말해서 이론규범윤리학은 실천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어요. 실천규범윤리학 역시 이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론규범윤리학은 이론이 1차적 관심이고 실천이 2차적 관심일 뿐이에요. 실천윤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은 있다. 다만 이론윤리는 이론이 더 관심 있을 뿐이고 실천윤리는 실천이 더 관심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선과학을 판단하려다 보니까 규범윤리학은 가치지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을 이어서 살펴보자면 메타윤리학은 선의 의미가 뭘지 악의 의미가 뭘지 이런 식으로 주먹을 부르면서까지 도덕적 용어의 뜻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다고 했죠? 무엇 때문에?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무언가를 판단한다든지 실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불렀죠. 기술윤리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하고 서술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도덕적 풍습이나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는?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은 가치 중립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윤리학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배워보았는데 생류는 선생님이 1교시에도 말했다시피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하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선생님이 단답형 문제의 답을 띄워놨습니다. 문제가 뜨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답이 뜰 텐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뜨면은 영상을 잠깐 정지시키고 여러분이 답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답이 뜨면은 비교를 해 보시는 방식으로 형성평가를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모니터 들여다보고 하려면 눈도 많이 아프고 할 텐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EBS나 이런 데는 정말 이렇게 기자재료도 잘 써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할 텐데 선생님들은 사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영상을 찍어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개학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목소리 이런 거 다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합니다. 얼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정말 고생하셨고요. 형성평가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세요.